전해드린 대로 닷새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에서입니다. 주말 동안 펜션이나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잇따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날 폭우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하면서 특히 20일 새벽 3시 30분 시간당 76mm 정도라고 하면 극한 호우 수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이제 집중호우의 강한 비구름대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한다고 기상청에서 미리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제 5km 격자 단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음면 동해 날씨를 예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호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시공간적으로 딱 어느 지역에서 강한 비가 시간당 몇 밀리미터 집중이 됩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 기상과학의 한계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와 하천 주변에 있는 펜션이나 캠핑장에서는 이제 작은 계곡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소하천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 예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데 이제 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강행하시면 안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정밀한 그런 위험 지도와 실시간 강우 감시망의 보완이 좀 시급하겠죠. 네, 경기 가평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남 산청에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산불로 굉장히 큰 산불로 화제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정부는 이미 그 산불이 난 지역이 올 여름에 강력한 폭우가 내렸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상당 지역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불이 난 시천면 일대는 산사태 취약으로 지정이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산청읍 일대는 취약 지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 대피의 대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취약지 지정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과거 통계와 지형 중심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처럼 이제 짧아진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어떤 최근의 어떤 기후 패턴들을 좀 다시 고려를 해서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이제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의 실시간 위험 예측 모델을 좀 도입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강우량 변화에 따른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한 이런 어떤 취약 지정에 대한 더욱 이제 정교하고 더 동적인 그런 이제 취약 지적에 대한 어떤 지정이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광주에서도 폭우 피해가 참 컸었는데 맨홀 구멍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투를 벌였다고 해요.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건장한 그런 시민 남성들이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감동적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위태로웠거든요. 자칫하면은 이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센 물결에 저 두 분들도 변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침수된 도로에 맨홀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례가 굉장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도심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이제 역류하는 사례, 하수 관거에서 이제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설계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관거 내에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이제 열리거나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부 지자체는 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스마트 맨홀 뚜껑이나 역류 방지 밸브 같은 침수 대응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단순한 시민들의 어떤 용기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댈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폭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엔 폭우가 내린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충청과 남부지방이거든요. 충청, 경남, 전남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내렸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례적인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비는 장맛비였죠. 그러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극심하게 대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사나흘 동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랫동안 정체하는 거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남쪽에서 다량의 공급됐던
덥고 습한 공기는 과거의 그 더운 정도를 예. 뛰어넘은 다량의 수증기와 고온다습한 공기인데다가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북쪽에서 떨어져 나온 찬 공기가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찬 공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두 공기가 격렬하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나타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증기량이 많이 늘어났던 전 지구적으로 늘어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폭우구름의 성능을 좀 높였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피해를 낳았던 이번 폭우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네. 끝났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비가 일찍 끝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 오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전남 일부 지역, 예. 그리고 어제 낮에는 거의 그 내륙 일부 많은 지역, 동해안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다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가 됐는데요. 예. 오늘 낮 기온 빠르게 33도 안팎까지 예. 크게 오른 가운데 습도까지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이후에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 더운 공기까지 가세하는 세력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폭염의 강도가 당분간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폭우와 함께 폭염에 대한 대비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해 피해 소식과 다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